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좋은 이야기는 보약보다 낫다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 하루의 고단함도 툭툭 털어버리시고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주인의 은혜를 입고 살던 종이 꾀와 담력으로 풍수가를 굴복시키고 진짜 명당을 찾아내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요. 과연 종이 찾은 명당이 어떤 곳이었을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종이 만든 명당 이야기. 옛날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 선비의 친지 중에는 풍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몹시 가난한 탓에 오랫동안 이 선비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병이 들어 곧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했죠. 내가 죽고 나서 아무개를 찾아가 묘자리를 구해달라 하면 반드시 나를 위해 명당을 골라줄게야.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얼마 안 있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성복하는 날 형제 셋이 의논을 하였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 이와 같으니 가서 간청해 보자꾸나. 맞상제가 말과 안장을 갖춰 아버지가 말한 아무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는 함께 가서 묘자리를 구하고자 청했어요. 아무개는 살가운 정분을 보이며 말했죠. 이렇게 와서 청하지 않더라도 내 이미 자네 아버지 초상 소식을 들었으니 어찌 가서 묘자리를 구해주지 않을 수 있겠나. 하지만 오늘은 사정이 있어 몸을 일으킬 수가 없네. 내일 내가 혼자 가보겠네. 맞상제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저녁이 되도록 아무개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동생을 시켜서 말을 타고 가보게 하니 아무개의 말은 전과 같았죠. 내일은 반드시 가겠다고 해서 또 하는 수 없이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또 기다렸어요. 하지만 전날과 같이 아무개는 오지 않았죠. 다음 날 막내 동생이 가서 청해도 아무개는 전날과 같이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삼형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을 하며 말했어요. 그 사람의 뼈는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주었지만 살은 우리 집에서 붙여준 것이다. 천하에 이같이 의리 없고 막대 먹은 인간이 어디 있으랴. 이제는 더 이상 청하지 말자꾸나. 다른 지사를 구하는 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어. 형제들은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삼형제의 집에는 나이가 15살 정도 되는 종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어리석고 게을러 그에게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주인이 먹고 남은 밥을 먹고 계절에 맞는 옷도 입지 못했죠. 밤에는 방에 들어가 자는 것도 허락받지 못해
매일 붓두방 옆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외모가 남루하고 혐오스러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종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주인 형제들이 지사를 유혹하는 말을 듣고는 자청하며 말했어요. 소인이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요. 그러자 삼형제가 버럭 화를 내며 크게 꾸짖었어요. 뭐야? 우리 세 사람이 연이어 가서 간고기청에도 오지 않는 사람인데 네가 어찌 청에서 오게 할 수 있단 말이더냐? 하지만 종은 꿋꿋하게 말했죠. 그렇지만 소인이 가면 반드시 청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막내 동생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저 종이 가서 청을 한다면 그 사람도 욕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시험 삼아 보내서 결과를 살펴본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그 말에 형들도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허락하게 되었죠. 종은 작은 쇠를 갈아 뾰족한 칼을 만들어서 주머니 속에 넣고 안장을 올린 말을 끌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개집 문에다 말을 메어두고 문 안으로 들어가 크게 소리쳤어요. 계십니까? 어디서 왔는가? 모택에서 왔습주. 아무개가 그 말을 듣고 생김새를 살펴보니 전날 모 선비댁에서 익히 보던 그 종이었어요. 아무개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생원님께 청을 하러 왔습지요. 그러자 아무개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 주인이 안 오고 네가 와서 나에게 청을 한단 말이냐? 나는 절대 갈 수 없으니 그리 알거라. 그러자 종이 계단 위로 올라가서 청했죠. 제발 가십시다. 그러자 아무개가 더욱 심하게 욕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아랑곳 않고 아무개들을 졸졸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종이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 아무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슴에 걸터 앉아 왼손으로 아무개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소매 속 칼을 꺼내 찌르는 신용을 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의 살과 죽과 뼈는 네 부모가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살은 모두 우리 주인 댁이 붙여준 것이다. 배은망덕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느냐?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느니라. 깜짝 놀란 아무개가 일어나 보려 했지만 무겁기가 태산 같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몹시 두렵고 겁이 나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자네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안 가보겠는가? 내 가겠네 가. 그 말에 종이 일어나 칼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말을 끌고 나왔습니다. 아무개는 마지못해 말에 올랐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길가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이 아무개에게 물었죠. 저 묘지는 어떻습니까? 그러자 아무개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쓸만하다. 그러자 종이 미심쩍은 눈으로 아무개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원님은 뭘 한단 말입니까? 묘자리로는 비록 좋지만
지금 조상의 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고 있으니 흉악이 그지없습니다. 어찌 가서 그걸 말해주지 않는지요? 그 말에 아무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종은 그 말에는 대꾸도 않고 말을 몰아 산으로 향하며 이렇게 외쳤죠. 이는 집안의 큰일이니 어서 가서 구해준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개는 종에게 이미 겁을 먹은지라 마지못해 산으로 올라가 상주에게 조문을 했어요. 하지만 조상의 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고 있다는 말이 차마 입 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종이 말을 하라고 계속 채근했습니다. 아무개가 하는 수 없이 말을 하니 상주는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아무개가 계속해서 힘주어 말하니 그제야 함께 무덤 조성지로 가서 석회를 걷어내고 횡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과연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었죠. 상주는 다시 새 무덤 구멍을 파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아무개와 종이 떠나려 하는데 상주가 그 은덕에 크게 감사하며 한사코 붙잡았습니다. 아무개가 쭈뼛쭈뼛 하는데 종이 또 큰 소리로 외쳤죠. 생호님 어서 가시지요. 갈 길이 바쁩니다요. 아무개는 갈 길이 바빠 머물 수 없다며 하산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러 종이 아무개에게 물었어요. 그나저나 장지는 어느 곳에다 정하려 하십니까요? 자네 집 뒤쪽이 쓸만하이. 그러자 아무개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집 앞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안에 있는 작은 섬으로 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에? 아니 그럼 연못의 물은 어떡할 텐가? 아무튼 그곳으로 정하십시오. 한편 집에서 묘자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던 세 형제는 종이 아무개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개는 집으로 들어오더니 한참 고글하고는 종의 말에 따라 연못안 섬을 묘주로 정했습니다. 상제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무개도 마음속으로 무척 당황하고 겁도 나서 종을 데리고 병풍이 쳐진 곳으로 가서 속삭였습니다. 네 말에 따라 연못 가운데에다가 장제를 정하기는 했지만 연못물이 저같이 많은데 어찌 장사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자 종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죠. 걱정 마십시오. 이윽고 장사 치를 날이 다가오자 아무개는 불안한 마음에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연못이 말라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개는 깜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종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무사히 하관을 마친 날 밤 종이 아무개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댁에서 반드시 후한 패백을 줄 것인데 일절 받지 말고 대신 나를 달라고 청해서 데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요. 아니나 다를까 주인은 과연 선물을 후하게 주었지만 아무개는 모두 받지 않고 그 종을 달라고만 했어요.
주인은 일을 하지 않는 종을 처리하기 어려웠던지라 마침 그 말을 듣고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이리하여 아무개는 종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종이 아무개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남에게 장지를 정해줄 때는 반드시 나와 함께 가십시오. 내가 말을 채찍질하다 갑자기 발을 멈추게 하는 곳에 무덤 자리를 정하도록 하세요. 아무개는 옳았구나 하고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종의 말대로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복이 찾아왔어요. 그로 인해 얻은 수입도 많은지라 아무개는 10년이 지나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종이 갑작스레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무개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10년이나 되었다. 정이 매우 두터워졌는데 오늘 이렇게 이유도 말하지 않고 떠나간다니 무슨 까닭이냐? 그러자 종이 말했어요. 지금은 갈 곳이 있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생우님이 죽기 전에 다시 와서 장지를 정해드리지요. 그러고는 호련히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종은 다시 찾아와 생원에게 말했죠. 생우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생우님의 장지를 정해드리러 왔습니다요. 그러고는 아무개와 함께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사방에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은 정령, 저쪽은 백호, 저쪽은 안산이 되니 모 방향으로 좌양하십시오. 그래, 이것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아들 셋이 나올 것인데 틀림없이 대단히 귀하게 될 것입니다요. 또 앞산의 한 곳을 정해 부인의 묘지로 삼게 하며 말했죠. 이곳을 쓰면 선물을 많이 받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남긴 후 종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한편 아무개의 집에는 나이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권조만 해두었어요. 권조란 좋은 묘지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했죠. 열심히 재물을 모아서는 그 종이 오기를 기다려 명당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종은 주인과 종이 함께 가서 묘자리를 잡으려고 산을 살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남몰래 광주리를 들고 몰래 뒤따라가서 숲을 사이에 숨어 종이 가리키는 곳들을 일일이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친척 서너 사람을 불러와 어머니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어 종이 점쳐준 곳에다 이장을 해버렸어요. 여종은 자기가 노비이기에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알아 반드시 양반 집에서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반 집으로 들어가 남의 집살이를 시작했죠. 나이가 들어 주인이 그녀를 시집 보내고자 하니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비록 지금은 천하나 본디 양반이었으니 상민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양반 가문에 시집 가기를 원합니다. 때마침 이웃의 향반인 홍총각이 나이 30이 되어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홍총각에게 말했죠. 자네는 아내를 얻고 싶은가?
나에게 수양딸이 하나 있는데. 이리하여 여종과 홍총각은 혼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종이 아들 셋을 낳자 남편 홍씨에게 서울로 올라가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오? 그렇긴 해도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낳지 않는 법이니 생계를 꾸려갈 길이야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게 여종은 상경하여 온갖 일을 다하면서 아들 셋 뒷바라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세 명의 아들이 차례로 과거의 급제에 집안은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종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세 아들을 불러 집안 내력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모처 아무개 양반의 종이었단다. 너희는 비록 귀하게 되었지만 모름지기 옛 주인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날 밤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창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말을 듣고서 도둑은 생각했죠. 아니, 자잘한 물건을 훔쳐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옛 주인 집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낫겠구나. 추노를 하여 소득의 절반을 얻어먹자. 추노란 도망간 종을 찾아오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도둑은 아무개 양반 집을 찾아가 아무개의 아들에게 자신이 들은 사실을 일일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실 아무개의 집안은 아무개가 죽고 점점 가세가 기울어 몰락한 양반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당초 아무개가 죽고 그 아들은 종이 점주해 준 곳에다 매장하려 했지만 여종이 먼저 매장을 하고 봉분을 우뚝 세워 놓았기에 어쩔 수 없이 점지해 준 앞산에다 장사를 지낸 것이었어요. 그 후에 가세는 점점 기울게 되었죠. 아무개의 아들은 도둑의 말을 듣고 여종의 집을 찾아가서는 친척이라 말하며 그 집 주인 어머니를 뵙기 청했습니다. 여종은 첫눈에 그가 옛 주인의 아들임을 알아보았어요. 여종은 옛 주인의 명당 자리를 빼앗은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아들들을 불러서 절을 올리도록 했어요. 그 후 아무개의 아들은 부유해진 여종의 집에 의탁하여 평생을 편안히 살았다네요. 두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조선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명한 백정의 딸이 몰락한 선비를 지혜로 살려내고 결국 정경 부인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야기랍니다. 그럼 조선판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백정의 딸. 옛날 연산군 때 사화가 크게 일어나 이시성을 가진 교리 한 사람이 급히 도망을 하여 보성 땅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타서 허덕이는 참인데 한 처녀가 냇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죠. 급히 다가가 물을 청하자 처녀가 바가지 가득 물을 떠서는 냇가에 버드나무 잎을 훑어 띄워주는 것이었어요. 교리는 이상이 생각되어 물었죠. 지나가던 길손이 목이 말라 물을 청하는데 어째서 버드나무 잎을 물에 띄워주는 것이오? 그러자 처녀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니 손님이 몫이 목말라는 것 같았습니다. 냉수를 급히 마시면 병이 생길 것은 정한 이치라 버드나무 잎을 띄어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옵니다. 교리는 처녀의 행동이 놀랍고 기특하였어요. 그래, 그대의 집이 어디요? 저는 건너편 버들고리 엮는 백정의 딸이옵니다. 교리는 그 길로 처녀의 뒤를 따라 백정의 집으로 가서 사위가 되기를 청하고 그 집에 눌러 살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워낙 서울 장안의 귀한 집에서 자란 몸이라 버들고리 엮는 법을 알 턱이 없었죠. 날마다 빈둥거리며 해가 낮이 되어서야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정 부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내가 사위를 맞은 것은 버들고리 엮는 일에 도움을 받을까 해서인데, 에이, 사위란 것이 아침 저녁으로 밥만 축내고 밤낮 자빠져 자기만 하니 한심한 밥벌레가 따로 없구먼. 그렇게 장인 되는 노인은 욕을 한 바가지 뱉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당장 아침밥과 저녁밥을 절반으로 줄였죠. 하지만 백정의 딸은 남편이 배고픈 것을 민망히 여겨 누룽지를 덧놓아 주었어요. 부부간의 정은 이처럼 살뜰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 때 죄를 받고 내쫓겼던 사람들이 도리어 한 자리씩 하게 되었어요. 조정에서는 이교리를 다시 벼슬 자리에 임명하고 팔도에 공문을 돌려 찾아내게 하였죠. 그렇게 그 소문은 짜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윽고 이교리도 바람결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는 초하룻날이라 관가에 버들고리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교리가 장인에게 청을 했죠. 이번 버들고리는 제가 관가에 가져다 바칠까 합니다. 그러자 장인이 꾸지람부터 내놓았어요. 자네같이 동서남북도 모르는 잠꾸러기가 어떻게 관가에다 버들고리를 바치겠다고 그러나. 내가 직접 가도 번번이 대짜를 받고 나였는데 자네 같은 것이 그래 무사히 바쳐낼 수 있겠나? 장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승낙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교리의 아내가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한번 가보게 하면 그만인 것을 막을 거야 뭐가 있겠습니까? 딸의 말에 자기는 할 수 없이 승낙을 하였어요. 교리는 버들고리를 등에 지고 관청 문 앞에 이르러서는 곧장 뜰 가운데로 나서며 큰 소리로 질러댔죠. 아무 곳에 버들고리장이 버들고리를 바치러 왔소이다. 사실 이 고을원은 바로 이교리와 평소에 아주 가까이 지내던 무간이었어요. 원이 그의 말소리를 듣더니 얼굴을 뜯어보고 깜짝 놀라 마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어디에 숨어 있었기에 이런 걸 지고 왔소이까? 그대를 찾는 게 벌써 언제라고? 빨리 서울로 올라가시오. 그러고는 술과 안주를 차려오게 하고 옷과 갓을 꺼내주며 갈아입게 하였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버들고리장이 집에 숨어 구차한 목숨을 지금까지 연명하였소만 내 오늘 같은 날을 다시 볼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고을어는 이교리가 자기 고을에 있다고 보고를 하고는 역마를 내주며 서울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교리가 고을 원에게 말했어요. 3년 동안 살던 집을 어찌 그저 훌쩍 떠날 수 있겠소. 게다가 어려울 때 정을 나눈 아내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오. 장인에게 간다는 소리라도 해야 할 게 아니겠소. 나는 이제 집으로 갈 테니 그대가 내일 우리 집을 찾아주구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교리는 올 때 입었던 옷을 다시 걸치고 산문을 나서 버들고리장이 집으로 갔어요. 장인어른, 이번에 버들고리를 무사히 바쳤나이다. 교리가 말하자 장인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구먼. 옛말에 까마귀 천년 묵으면 꽁 잡을 날이 있다고 하더니 헛말이 아니로다. 내 사위도 남들처럼 그런 일을 할 줄 알다니. 별일이로다 별일이야. 오늘 저녁부터는 밥사발에 몇 숟갈씩 더 놓아야 주어야겠구먼. 이튿날 아침 이교리는 일찍 일어나 뜰하게 물을 주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장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사이가 어제는 버들고리를 관에 바치더니 오늘은 또 마당을 다 쓰는구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그런데 이교리가 뜰하게 멍석을 내다 피자 장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자리는 무엇하러 펴느냐? 고을 사또께서 오늘 아침 우리 집에 오겠기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장인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아니 자네, 어젯밤 꿈이 채 깨지 않았나 보군. 고을 사또가 우리 집에 올 까닭이 무엇인가? 천만 번 당치 않은 어떤 소리로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어제 버들고리를 무사히 바쳤다는 것도 모를 일이구먼. 길가에 내버리고 와서는 거짓말을 떠버린 게 분명하이. 그런데 장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을의 아전이 채색 돗자리를 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방 안에다 펴며 알리는 거예요. 사또께서 지금 이 집으로 행차하시오. 고리장이 부부는 깜짝 놀라서 쩔쩔매다가 머리를 싸지고 울바자 밑에 숨어버렸어요. 얼마 뒤 길 잡는 소리가 들리더니 고을원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말에서 내려 방에 들어선 사또는 이교리와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나누었어요. 그래, 부인은 어디 있어? 나오게 하시오. 그러자 이교리가 아내를 불러 인사를 시켰습니다. 백정의 딸은 흩어진 머리에 배치마를 입고 앞으로 나와 절을 했어요. 옷은 비록 낡았으나 용모는 아주 단아하여 천한 티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을원은 인사를 받으며 말했죠. 이교리가 궁한 처지에서 다행히 부인의 덕으로 오늘을 보게 되었으니 아무리 어진 여인이라 한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러니 어찌 담복하지 않을 수 있겠소이까? 그러자 백정의 딸은 옷깃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돌이켜보면 천한 몸으로 군자를 섬기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많았사옵니다. 이처럼 귀한 분인지를 모르고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니 오히려 무례하다 탓해야 오랄까옵니다. 사또께서 오늘 천한 백성의 집을
누추하다 하지 않고 와주셨으니 고맙기 그지없사오나 사또님 심상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고을원은 사리에 맞게 예를 갖추어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백정의 딸의 모습을 보고 감복을 하였어요. 그리하여 여자의 말이 끝나자 곧 하인을 시켜 고리장이 부부를 불러오게 하여 술상을 차려 대접하고 살해하였습니다. 그때 이교리가 고을원에게 말했죠. 저 사람이 비록 천한 몸이긴 하지만 내가 이미 예를 갖추어 아내로 맞아들였고 여러 해 동안 나를 위해 고생하며 성의를 다하였소이다. 오늘 내가 귀하게 되었다고 하여 버릴 수가 있겠소. 가마 한 채를 빌려주어 서울로 같이 가게 해주시오. 그 말을 듣고 고을원은 선뜻 가마 하나를 내어 행장을 갖추어 보내주었어요. 한편 한양에서 이교리를 기다리고 있던 중종은 이교리에게 그동안 떠돌아다닌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아뢰자 중종이 혀를 차며 말했죠. 그런 여인이라면 첩으로 대해서는 안 되느니라. 특별히 두 번째 부인으로 높이도록 할 것이야. 그리하여 이교리는 백정의 딸과 함께 살며 높은 벼슬까지 올랐고 자녀들도 많이 두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조선 중종 때 병조판서를 역임한 이장곤의 일화인데 백정의 딸이 정경 부인이 되었던 조선판 신데렐라 이야기랍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영조와 사도세자에 얽힌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의 한을 품은 정조가 매일 아버지의 능을 찾으면서 그 일로 생겨난 재미있는 속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조와 능참봉. 조선의 임금 영조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 애쓴 군주였습니다. 그는 검소함을 중시하고 학문을 숭상하며 강직한 성품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그의 집안에는 깊은 불행이 자리 잡게 되었죠. 바로 아들 사도세자와의 불화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총명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지나친 기대와 꾸지람 속에서 힘들게 자라났어요. 영조는 작은 잘못에도 호통을 치며 아들을 다그치곤 하였죠. 그리하여 사도세자는 점차 마음을 닫고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자의 성품은 불안정하고 때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았어요. 영조는 그런 세자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했죠. 그리고 신하들 또한 세자의 기행을 문제 삼으며 임금에게 끊임없이 보고했습니다. 왕세자를 벌해야 합니다. 왕세자는 임금님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조는 고민 끝에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왕위를 이어가야 할 적자가 사라진다면 왕실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사실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1762년 결국 영조는 세자를 불러 뒤주에 들어가라 명하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좁은 뒤주 속에 갇히게 되었죠. 그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공간이었어요. 세자는 며칠 동안 물과 음식도 없이 갇혀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궁궐 안에는 울음과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자를 따르던 이들은 감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영조 또한 스스로 내린 명령이었지만 깊은 슬픔과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영조 임금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정조 임금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어요. 정조는 남달리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죠. 그래서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한스러운 죽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벽파 일당을 잡아들여라.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간신들을 몰아냈습니다. 벽파는 영조 임금 때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말했어요. 그렇게 간신들을 모두 몰아낸 정조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에 새로 모셨죠. 그리고 수원성을 만들어 수원에 머무르며 아버지 무덤 곁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조는 수도를 아예 수원으로 옮기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수원 근처에 아주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어딜 가서라도 벼슬이라도 하나 얻어와야지요. 하루는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살 국리는 않고 날마다 책만 읽고 있는 선비가 한심했던 거예요. 때가 되면 나도 벼슬자리 하겠지요. 우리 조금만 참아봅시다. 하지만 벼슬자리는 쉽게 나지 않았고 살림은 더욱더 쪼들기만 했어요. 한편 수원에 모신 사도세자의 무덤은 육릉이라고 불렸는데 그 능을 지킬 사람이 없던 참이었습니다. 능을 지키는 사람으로 누가 알맞겠느냐? 하루는 수원성에 내려와 있던 정조가 신하에게 물었어요. 마침 신하는 그 가난한 선비가 떠올랐습니다. 이 마을에 선비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맞을 것도 같사옵니다. 그래. 그럼 그 선비를 불러 능을 잘 관리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가난한 선비는 이렇게 해서 사도세자의 능을 관리하는 참봉이라는 벼슬을 얻게 되었어요. 참봉은 벼슬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선비는 무척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능참봉은 아주 편한 벼슬이었으니까요. 무덤 주위에 난 잡초를 뽑거나 누가 무덤 주위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 않나 지키거나 못된 도적이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따금 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도 능참봉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제 우리도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되었구려. 내가 뭐라고 했는가? 때가 되면 다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렇게 편한 벼슬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능참봉의 일을 맡게 된 가난한 선비는 편한 벼슬을 얻게 되어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모처럼 얻은 능참봉일이 여간 바쁜 게 아니었어요. 효성이 지극한 정조 임금이 날마다 능참배를 노는 바람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조는 연락도 없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찾아와 아버지 능 옆에 앉아있다 가곤 했어요. 그러면 능참봉은 늘 임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기에 여간 고달픈 게 아니었죠. 아이고 이럴 수가. 오랜만에 벼슬 자리를 얻어 좋다 하였더니 임금의 나들이인 거둥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능참봉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이 일을 하여 좋아했더니만 그 일이 괴롭고 힘들어 얻는 게 없을 때 하는 말로 능참봉을 하니 거둥이 한 달에 29번이라 하는 속담이 생겨났다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